예, 그러면은 이제 재무회계 1장, 재무회계 기초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먼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제 재무회계 기초, 그다음에 재무회계 개념 체계, 회계의 순환 과정,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 기초에서는 이제 회계의 정의가 뭔지 먼저 나오고 있죠. 여기서는 회계의 정의는 현대적인 회계의 정의는 우리가 회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식별해서 측정해서 기록하고 이제 여기 전달하는 과정, 요게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제 회계학의 정의로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면 특히 중요시해야 될 게 여기 이 전달이라고 하는 거, 회계를 하나의 정보로서 보는 개념을 담고 있는지, 이것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회계학 하면은 그냥 우리가 뭐 어떤 거래를 기록하고 장부로 남기는 것을 부기라고 하죠. 그 정도까지를 회계학이라고 했는데, 현대적인 개념은 그것을 자본시장에 전달을 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회계학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개념으로 회계학을 정의한 내용이 있다면 틀린 것이 되겠죠. 이런 것을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본시장과 회계와 관련해서는 이건 별도로 한번 시간을 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본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회계 정보가 더 중요해졌죠. 자본시장, 특히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시장이 자본주의의 꽃이죠. 자본시장이 없다면 자본주의 자체도 뭐 공산주의와 뭐 큰 차이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 이게 시장은 뭐냐면 돈이 있는 사람, 돈의 공급자와 자본을 쓰고자 하는 수요자, 기업이 자본을 교환하는 거죠. 자본을 주고받고 해서 대신 이제 돈을 벌어주는 거죠. 벌어서 이제 사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자본이 있어야 되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큰 사업을 해서 더 많은 수익, 혼자 개인이 했을 때보다 더 큰 수익을 창출을 해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이 자본시장이죠. 경영학에서 배우는 이제 재무관리나 회계학에서 하는 자본시장론 같은 것이 다 여기에 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회계 정보는 그래서 이제 진실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관련해서 최근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 분식 회계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나라 사회를 지금 많이 시끄럽게 하는 내용 중에 기업들이 분식 회계를 했을 때 회계학적 판단을 넘어서 이제 재판까지 가고 법에 호소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자본시장과 회계 정보에 관한 내용이 나있는데 이건 다시 이제 살펴본다고 했지만 일단 기본 개념은 자본시장이 뭔지. 이제 우리 여의도에 가면 증권거래소가 있죠. 이런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제 요즘은 이제 뭐 거의 온라인으로 또 다 되니까 미국에 가도 이제 월스트리트가 있듯이 우리도 여의도가 있죠. 거기 가면 증권 거래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의 공급자와 수요가 만나는 곳이고요. 자본의 공급자는 누가 됩니까? 투자자들이죠. 개인들이 될 수도 있고 기관 투자자도 있고 외국인 투자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본의 수요자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이 돈을 빌려다가 많은 돈을 벌어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기도 하고 배당으로 돌려주기도 하고 또는 기업 가치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투자자들은 이득이 되는 거니까요. 투자자들은 좋은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하죠? 아무 정보도 없으면 선택을 할 수가 없죠.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좋은 회계 정보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거짓으로 작성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회계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공시하는 이 다트라고 하는 시스템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가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이 다트에 들어가 가지고 금융감독의 다트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보고 싶은 자료, 뭐 예를 들어서 정기공시 자료, 사업보고서에 재무제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걸 검색을 하면 여기에 삼성전자 사업보고서 2019년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찾아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자본시장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 가죠. 이제 자본의 공급자, 투자자들이죠. 이제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공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제 한국 투자자들은 이제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외국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직장에 취업하면 직접 주식시장에 가서 주식도 살 수 있고 또는 이제 증권회사에 펀드나 이런 걸 맡길 수도 있고 뭐 그렇고요. 외국인들도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가서 직접 사고 있죠. 그런 상태고요. 뭐 외국에 비해서 미국 같은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주식 투자가 너무 개인이 하는 비중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이제 미국 전문가들의 의견은 한국도 부동산보다 주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주식 투자 시장이 너무 왜곡돼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주식보다는 부동산 투자를 너무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근데 대부분 미국 같은 나라들은 직장인들이 퇴직연금 같은 걸 다 주식으로 해서 수익률이 계속 나고 있어요. 그런 환경이 조성돼 있다 이거죠. 근데 아직 또 우리나라는 좀 그런 환경보다는 이제 변동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잘 동의를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자본시장이 안정화돼야 됩니다. 그래야 돈 수급이 되고 기업들도 돈을 뭐 고율의 사채를 안 써도 이렇게 양질의 자본을 받아서 더 높은 곳에 투자하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투자를 통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미국 같은 데는 이제 미국의 거의 한동안 자산이 1위였던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 뭐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빌 게이츠하고 재단을 설립해서 미국에서 많은 그 자선 사업,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유명하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요는 그 기업이죠, 당연히. 기업은 왜 돈을 필요로 하죠? 많은 돈을 가져다가 투자를 해서 공장도 짓고 뭐 여러 가지 해서 영리를 추구하죠. 기업이. 여러분 기업이라는 건 다 알죠. 경영하게 사고자 하는 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사업들, 이런 대규모 사업들을 해서 고수익을 창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에게 그 수익을 안겨주고 기업도 성장하고 개인도 성장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게 이제 자본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시장에서는 공급자가 자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기업은 재무 정보를 먼저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이 정보가 투자자들이 보고 판단을 해서 나는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굴러가는 거죠. 돈을 여기에서 이제 그런 중개하는 업체들, 증권회사들, 뭐 정보를 중개하는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본의 공급자는 기업의 재무 정보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자본의 수요자는 자본을 얻기 위해서 자기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강제로 스스로 이제 공시하는 걸 자발적 공시, 강제로 하는 걸 이제 강제적 공시, 뭐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같은 자본시장에서 정보가 만약에 왜곡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 자본시장이 앞에서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걸 이렇게 선순환 구조인데, 만약에 어떤 회사가 뭐 자기 회사의 정보가 굉장히 뭐 예를 들어 손실이 날 것 같다, 이걸 이익이 날 것 같은 걸로 바꿔서 할 수도 있겠죠, 경영자들은. 왜냐면 그게 기업이 뭐 망해가고 있다면 누가 거기다가 돈을 투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왜곡시키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거짓 회계라고 해요. 분식 회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분식 회계를 하면 투자자들은 불신이 증가되고 결국엔 이제 자본 시장이 붕괴가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겪었던 1997년, 8년에 겪었던 자본시장의 붕괴 현상, 이런 게 다 기업이 분식회계를 너무 많은 그 부채가 있는데도 그런 걸 숨기고 해서 나온 거죠. 결국에는 그때 우리나라 경제 체제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자본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이제 대공황과 같은 상황, 한국의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미국이나 한국, 우리나라도 요즘은 이제 분식회계를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려고 하고 있지만, 이미 미국 같은 데서는 분식회계는 큰 사회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에서 분식회계를 하다 걸리면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될 정도로 그 정도 엄격한 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죠. 경영자가 기업의 재무제표를 자산이나 이득을 부풀려서 회계 장부를 거짓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최근에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항상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기준이 변경 시 분식회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인데요. 뭐 유튜브 같은데 찾아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한 자료들이 많은데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오직이 너무나 복잡하니까 이제 지금 법원의 판단은 이게 회계학적인 판단을 범위를 벗어나 버렸어요. 회계 기준상으로는 사실 그 IFRS라는 게 원칙주의 회계 처리거든요. 그래서 꼭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각 기업의 담당자들이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회계학적 판단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법적인 문제까지 간 것은 이제 거기에 그 경영자들의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회계 담당자들이 판단하면 되는 것을 이제 누구 상부의 지시를 받고 했느냐 안 했느냐로 이제 법적인 문제까지 벗어난 것 같아요. 이미 회계적인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제 대개 그 우리가 그 외환위기가 있었는데 그 이전, 그 이제 97년 이전에는 우리나라 사회가 분식회계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지 않았어요. 관대했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고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뭐 자고 나면은 경제 성장률이 뭐 7%, 8%, 뭐 10%까지 성장을 하니까 뭐 어떻게든지 돈을 빌려가든지 어쨌든지 뭐 돈을 벌어오는 게 중요했지, 뭐 주식 시장이 활성화된 것도 아니고, 회계 부정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는 않았던 거죠. 회계 부정보다는 경제 규모 성장에 관심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90년대까지죠. 그런데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막 기업들이 도산을 하기 시작해요. 도산 기업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손실이 발생하니까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기업과 담당 회계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막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회계 부정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정부도 이제 인식하게 된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대법원에서 분식회계와 이제 허위 감사를 한 회계사에 대해서 유죄를 판결한
것이 나왔는데요. 뭐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제 뭐 그때는 관행처럼 됐던 일들이 이제 어떤 회사가 부도가 나기 시작하니까 뭐 투자자들이 소송을 걸어서 이렇게, 이게 98년 얘기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공인회계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 이제 와서는 절대로 함부로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이제 좀 어려운 얘기지만 지정감사, 뭐 예전에는 기업이 회계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회계사 입장에서는 이게 기업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최근에는 그것을 이제 기업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지정하는 형식으로, 어떤 회계사는 어느 기업을 감사해라,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서요.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게 더 강화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회계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한 투자자들은 자본시장을 떠나게 되고요. 주가는 폭락하게 되고 자본시장이 붕괴하는 현상이 되죠. 그럼 자본시장이 붕괴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요? 그럼 우리는 이제 자본시장이 없는 자본주의를 한다면 어떤 시스템의 경제체제를 도입해야 되느냐 문제겠죠. 이게 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뭐 경제체제를 공산주의로 바꿔야 되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는 월등하게 우월하다는 평가들이 다 나와 있죠.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택해서 성공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진 나라가 많습니까? 아니면 자본주의가 많습니까? 당연히 자본시장이 활성화된 곳들이 경제적으로는 잘 살고 있다는 게 이미 지난 100년간의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뭔가 이제 그 붕괴된 자본시장을 재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는 이제 나오지만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우리가 채택한 자본주의를 방치하면 회계 부정 같은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을 살려야 되고요. 자본시장을 살리려면 회계정보가 신뢰성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앞에서 꾸준히 이제 오늘 첫 시간이고 하니까 왜 회계학을 해야 되고 재무회계를 해야 되고 또 재무회계는 왜 신뢰성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사실 뭐 간단하게 뭐 이거 뭐 굳이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분식회계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뭐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회계 정보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으면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학을 공부한다는 건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그래서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가 돼서 이 나라의 어떤 기업들의 회계 처리를 감시하고 감사하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봐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뭐 선배님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정부도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뭐 정부도 회계 정보 중요성을 인식하고 99년에 한국회계기준이라는 것을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민간 단체인데요. 그동안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하던 회계기준 작성을 민간단체에다가 위탁을 줬어요.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보세요 하고, 이제 그게 이제 한국회계기준입니다. 여기는 주로 연구 인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제 공인회계사나 그 회계학자들 또 연구원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방대한 양의 회계 기준이 제정되기 시작됐습니다. 기업 회계 기준과 기준서라고 하는 게 99년부터 새로운 제도가 생긴 2011년까지 거의 10년 정도 되는데, 이 기간에 어마어마한 양의 기준서가 나왔습니다.
각 이제 회계 처리하는 방법들이요. 근데 이제 이게 2011년에 이렇게 우리나라 이때만 해도 한국 기업들이 뭐 외국에 진출을 많이 안 했으니까 이제 몇 개 기업만 진출했는데 막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이 되었죠. 외국에 나가서도 사업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 굳이 이게 삼성전자 같은 회사를 우리나라 기업 회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게 맞느냐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 글로벌화된 기업들은 국제 회계 기준을 아예 적용을 하자. 그래서 이제 상장 기업들은 다 국제 회계 기준을 제정합니다. 원래 있었던 국제 회계 기준을 한국 실정에 맞게 개정을 해서 만든 게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2011년부터 적용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를 어마어마하게 뽑고 있습니다. 매년 1000명씩 막 뽑고 있죠. 이런 노력들은 이제 정부가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본시장을 살려야겠다. 그리고 자본시장이 건전화되어야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하겠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됐다는 얘기. 네,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제 회계사들을 1년에 1000명씩, 그 전에는 100명씩 뽑았어요. 100명. 100명도 안 뽑고 올 때가 많았고 그랬는데, 이 제도가 시행된 후부터는 매년 보면은 거의 1000명 가까이 뽑고 있죠. 2019년에는 1009명을 뽑았다고 지금 되어 있네요. 앞으로 더 뽑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내년 2020년이죠. 2020년에는 1100명을 뽑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이제 회계의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재무회계, 관리회계 이 두 가지를 일단 먼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무회계가 뭔지. 재무회계의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기업의 외부인들이 되겠습니다. 외부인들. 내부인도 될 수 있어요. 내부인도 씁니다. 내외부인이 다 된다 이거죠. 대상은 외부인 거지만 내부인들도 쓸 수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관리회계자는 이제 주로 내부인, 경영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정보죠. 이건 이제 비밀사항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세무회계는 이제 정부가 계산을 해내서 세금, 법인세를 받기 위한 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 재무회계는 이제 규격화되어 있다. 형식이. 그래서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규격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와 반대로 관리회계는 그 경영자의 스타일에 따라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된 보고서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풀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갖다 줄 필요가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이게 꼭 정해진 틀이 없어요. 원하는 대로 갖다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무에게는 우리가 그 세금을 계산하는 시스템은 거의 규격화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 4학년 과정에 세무조정 실무 이런 걸 배우게 되는데요. 그런 것 때 이제 서 배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무회계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최근에는 이제 6개월에 한 번, 또 분기 3개월에 한 번씩 보고를 하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그때 보고를 해줘야지 하지 않으면 상장을 폐지한다든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회계 시스템은 아무 때나 경영자가 원하는 때 보고를 해줘야 되죠. 여러분들이 원가회계, 관리회계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 회사의 원가 절감이 되고 있느냐, 또는 어느 지역의 매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 이런 정보를 원한다면 관리회계에서 그걸 추출해서 가져다 주는 거죠. 세무회계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법인세 계산할 때 보고를 하는 거니까, 또 부가가치세, 소득세 다 별도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재무회계 이제 내용 중은 주로 이제 재무제표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하는 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그 다음에 현금흐름 이 네 가지가 되겠죠. 재무회계 보고가 되고. 여기는 이제 관리에게는 의사결정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자가 원하는 거,
그다음에 세무회계는 과세소득에 관한 내용을 보여주세요. 주로 세무회계에서는 정확성이 필요한 거죠.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는 거. 관리회계에서는 이제 신속하게 좀 틀리더라도 일단 자료를 넘겨줘야 되니까요. 세무회계도 이제 정확성이 필요한데. 재무회계는 이제 외부 보고용이고요. 여기는 내부 보고용, 여기는 법인세 신고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두 번째 시간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